어머님, 오늘부터 집에 안 오셔도 돼요. 빗속찬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손수건으로 닦아도 계속 흘렀습니다. 옆에는 회색 보따리 하나, 85세 시어머니의 전 재산이었죠. 차는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데려간 곳에서 시어머니는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곳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왜 며느리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 지금부터 그 진실을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이야기의 여운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정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또 잠이 깼어요. 요즘은 새벽마다 이렇게 눈이 떠집니다. 다시 잠들려 해도 소용없었어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온몸이 바위처럼 무거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위에서 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겨우 몸을 이루게 앉았지만 어지럽증이 밀려왔습니다. 아이고, 이 몸이 왜 이러나 혼자 말이 새어 나왔어요. 옆자리를 돌아보니 차가운 이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영수가 떠난 지 5년, 아직도 그 빈자리가 낯설기만 합니다. 정순자는 느릿느릿 부엌으로 나갔어요. 찬물을 한 잔 마시고 싱크대 위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결함약 2알, 관절약 1알, 위장약 1알, 그리고 하얀 알약 2알. 손바닥 위에 놓인 7개의 알약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 하얀 약은 뭐였다? 6개월 전부터 먹기 시작한 약인데 의사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냥 꼭 먹으라고 했던 것만 어려운 풋이 떠올랐어요. 약을 삼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은 아직 침침했어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15층 아파트 아래를 보니 아득하게 멀어 보였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생각에 정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황급히 창문을 닫고 뒤로 물러났어요. 왜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걸까?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새벽 4시 30분 24시간 뉴스 채널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텅 빈 거실에 혼자 말이 맴돌았어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5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떠났죠. 당신은 좋겠다. 아무 걱정 없는 곳에 있으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요즘 들어 눈물이 부쩍 많아졌어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딱딱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늘 이 시간에 와서 아침을 챙겨주고 출근하는 착한 며느리하지만 정순자는 그것조차 부담스러웠어요. 어머님, 또 새벽에 못 주무셨어요? 문이 빨개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금 일찍 깨질 분이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 부엌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어제 드린 갈비찜도 안 드셨네요. 김치찌개도 그대로고. 서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지를 꺼내 뭔가를 잡았어요. 10월 15일 식사량 거의 없음 갈비찜 미섭치 김치찌개 미섭치 이 맛이 없어서 어머님 이렇게 안 드시면 건강도 나빠져요.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후박도 넣고요. 서연이 냄비를 꺼내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자는 그런 서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20년 전
아들 진우가 데려온 새색시 그때는 요리도 서툴렀는데 이제는 살림솜씨가 제법입니다. 어머님,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서연이 싱크대 위 약통들을 하나씩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을 열어 안락해 술을 세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약 사진은 왜 찍니? 아, 떨어지는 약 미리 사다나 해서요. 서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자는 봤어요. 서연이 약통을 보며 눈썹을 찌푸리는 것을, 특히 하얀 안락해 등통을 볼 때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된장찌개가 끓는 동안 서연은 정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너 진우 씨한테 연락 왔어요? 어제 전화했는데 통화는 못했어. 바쁜가? 네.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한 거라서요. 다음 달에는 들어온대요. 서연이 말하며 슬쩍 정순자의 얼굴을 살펴왔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동정심 같기도 하고 미안함 같기도 하고. 어머님, 혹시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갑작스런 질문에 정순자는 의아했습니다. 기분이라니? 그냥 혹시 너무 우울하거나 그러신 건 아닌가 해서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정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찔렸어요. 사실 요즘 정말 우울했거든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싫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일어나 된장찌개를 그릇에 담아왔어요. 어머님, 꼭 드세요. 제가 점심때 다시 올게요. 그럴 필요 없어. 바쁜데. 아니에요. 요즘 어머님이 걱정돼요. 서연이 현관으로 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그 표정이 왠지 슬퍼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이 나간 후 정순자는 혼자 식탁에 앉았어요. 김이 모라 나는 된장찌개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흙을 먹는 것 같았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가 보였어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있었습니다.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신혼초 진호를 키울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바쁘고 힘들어도 행복했어요. 사는 이유가 분명했고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남편도 없고 아들은 바쁘고 소녀도 자기 일로 정신없고 혼자 덩그러니 남은 정순자. 이제는 집만 되는 존재 차라리 남편 따라갔어야 했나. 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순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자꾸 듣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실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썼습니다. 10월 15일 오늘도 새벽에 잠이 깼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었다. 나는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걸까? 여보 보고 싶어. 너무 외로웠고 힘들어.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정순자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왔어요. 어머님 계세요? 여기 있어. 서연이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았어요. 눈도 빨갛고 서연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인조아 보여. 아니에요. 괜찮아요. 학교에서 좀 피곤한 일이 있었어요.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민서연입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지만 완전히 닫히지 않아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혼자 계시기엔 정말 위험해 보여요. 정순자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분명했어요. 식사도 거의 안 하시고 하루 종일 누워만 계세요. 약도 제대로 드시는지 확인이 안 돼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발효 보내주시면 검토해 볼게요. 정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전문적인 케어라니 요양원 이야기인가?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월 300만 원이요? 1억 보증금은 따로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순자는 불안한 마음에 손이 떨렸어요. 잠시 후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가를 손으로 비비며 나오는 게 보였어요. 물었나? 서연아, 누구랑 통화했네? 아, 학부모님이에요. 창담 관련해서요. 서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서연이 싱크대 앞에 서서 정순자의 약통들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열어서 개수를 세고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어머님, 이 하얀 약 잘 드시고 계시죠? 그럼 매일 먹고 있어 다행이에요. 이 약은 절대 빼먹으시면 안 돼요. 서연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꺼내 약통들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만지는 왜 이렇게 많이 찍니? 기록고로 남겨두려고요. 어머님 건강관리 차원에서요. 서연이 거실로 나와 정순자가 평소 쓰는 물건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된 밥글을 쓸 들어보더니 사진을 찍었어요. 이 글을 어머님이 결혼하실 때부터 쓰신 거죠? 그래, 시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정말 소중한 물건이네요. 저연은 수첩에 밥글을 50년 사용, 시어머니 유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엔 남편과 함께 샀던 국자를 들었어요. 이것도 아버님과 함께 사신 거죠? 신혼때 같이 시장 가서 산 거예요. 서연은 또 사진을 찍고 메모했습니다. 국자 고인과의 추억. 정순자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마치 자신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그런 걸 왜 다 기록하니? 어머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물건들이잖아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서요. 나중에 필요하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서연이 시어머니께 받은 노그릇도 꺼내봤습니다. 하나하나 사진을 찍으며 상태를 확인했어요. 이 노그릇들도 정말 귀한 거예요. 요즘은 이런 거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 시어머니가 아깝이던 거였지. 정순자가 대답하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고요. 별로 없어.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피곤하신 게 아니라 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소녀하은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도 왔네? 하은이가 밝게 인사했지만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은아, 잠깐 이리 와봐. 서연이 하은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닫혔지만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알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다음 주까지만 참자, 알았지?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정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둘이 나와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차를 마셨어요. 하지만 정순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가짜라는 걸. 저녁 6시쯤 서연과 하은이가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미안한 표정으로 혼자 남은 정순자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서연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깜빡 잊고 간 것 같았어요. 가방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정순자는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고품격 실버타운 노인 전문 케어센터 24시간 관리 시스템, 빨간 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팸플릿들. 월 비용 300만 원, 입주 보증금 5천만 원. 치매 및 우울증 전문 케어라는 문구도 보였어요. 정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였어요. 그때 서연이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제 가방 못 보셨어요? 저기 있어. 정순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집어들며 안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내일 봬요. 서연이 나가고 나서 정순자는 주저앉았어요.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버리려고 한다는 것이 그날 밤 정순자는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끝인가?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구나. 새벽 3시 일기장을 꺼냈어요. 10월 16일 오늘 확실히 알았다. 서연이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 전문 케어 24시간 관리 나는 이제 취미구나. 여보, 이제 정말 당신 곁으로 가고 싶어. 창밖을 보니 어둠 속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자의 마음도 비처럼 어둡고 차가웠어요. 10월 17일 오후 정순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흑백 사진, 50년 전 이 집으로 시집왔을 때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정순자 옆에는 청년 영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근엄한 표정의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시어머니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무서우면서도 존경스러웠던 분, 존재와 부엌으로와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호통이 시작됐었죠. 정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엌으로 갔었어요. 오늘부터 내 간호한테 우리 집 음식하는 법을 가르쳐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배워. 시어머니는 된장찌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은 이렇게 체에 걸러서 풀어야 해. 그냥 풀면 턱턱하잖아. 정순자는 열심히 배웠어요. 하지만 처음 혼자 끓인 된장찌개는 실패였습니다. 이게 된장찌개 네 구정물이지. 시어머니가 한 숟가락 더 먹고는 그릇을 밀어버렸어요. 된장을 너무 많이 넣었잖아. 간도 안 맞고 다시 해. 정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다시 끓였습니다. 부엌에서 몰래 울면서요. 요리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어떻게 남의 집 며느리가 됐어. 시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자야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워야지.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야. 시어머니는 김치 담그는 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배추 절이는 것부터 양념 만들기까지 조금은 꼭 천일염을 써야 해. 새우젓은 5월에 담그는 걸로. 고춧가루는 태양초를 직접 빻았고 정순자는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실패도 많았어요. 너무 작거나 너무 싱겁거나 양념이 안 배거나 아이고 이게 김치야 도하겠네. 시어머니의 혹평에 정순자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년쯤 지났을까요? 정순자의 요리 실력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조금씩 인정해 주셨어요. 오늘 된장찌개는 그럭저럭 먹을만 하네. 작은 칭찬이었지만 정순자는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순자는 시어머니가 이웃 아주머니와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된장찌개를 기가 막히게 끓여. 내가 가르치 보람이 있지. 시어머니가 자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정순자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속으로는 자신을 인정하고 계셨다는 걸.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병들어 누우셨을 때였어요. 40년 전 시어머니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순자의 병상에서 시어머니가 정순자의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너무 엄맞게 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살림을 배웠어요. 사실은 말이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손맛이 최고였어. 내 입맛보다 나왔어. 동네 사람들한테 맨날 자랑했단다.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정순자도 울었어요. 그리고 이 된장 담글은 비법 내 며느리한테도 꼭 전해줘. 우리 집안의 맛을 이어가야지.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정순자는 앨범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자신도 시어머니처럼 되는 건가? 며느리에게 짐이 되는 존재.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급하게 나가면서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정순자는 망설이다 가 봉투를 들어봤어요. 안에서 서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서류도 있었어요. 입소 신청서라고 적긴 정순자의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 주소 병력까지 전문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이라는 문구가 보였어요. 옆에 작은 글씨로 우울증 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문 케어라니 나도 이제 치매가 오는 건가? 정순자는 혼자 주말거렸습니다. 최근 깜빡하는 일이 많아진 것 같아 더 불안했어요. 정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치매라니 기억력이 좀 떨어진 것 같긴 했지만 치매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서연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서류 봉투를 떨어뜨리고 갔네요. 서연이 황급히 봉투를 집으려는데 정순자가 말했어요. 서연아, 네 어머님, 서연아, 내가 이제 치매가 오는 거니.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됐어. 더 듣고 싶지 않아. 정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이 문 밖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뭐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필요 없어. 가서연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순자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끝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자신은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고 버려지는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만큼 못했어요. 시어머니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나무님들이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정순자도 전 악엽처럼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썼어요. 10월 17일 나는 치매 환자가 되었다. 우울증의 치매까지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시어머니, 며느리에게 된장 담그는 법을 전하지 못하고 가게 됐어요. 여보, 이제 정말 갈 때가 된 것 같아 눈물이 일기장을 적셨습니다. 그날 밤 정순자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순순히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너무 아팠습니다. 50년을 살았던 이지 남편과의 추억이 깊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이 정순자는 밤새 울었어요. 베개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존재야 힘내. 아직 끝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웃고 계셨어요. 정순자는 꿈속에서도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화요일 아침 정순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낸 것은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밑이 퀭하고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어제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이었습니다. 싱크대 위에서 약 봉지를 꺼냈어요. 하얀 아약 2개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약이 날 살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죽지 못하게 하는 건지 중얼거리며 약을 삼켰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아약이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하늘, 왠지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뉴스가 시작되기 전 광고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버타운. 광고 속 노인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정순자에게는 각자 웃음으로 보였어요. 아침 8시가 되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서연이었어요.
어머님 계세요? 들어와. 정순자는 차를 끓이며 서연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서연이 대답 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했어요.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서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정순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결연함이 보였어요. 어머님 들을 말씀이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무슨 말인데 그렇게 심각하니? 정순자가 물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예감했던 그 일이 오늘 터질 것 같았어요. 어머님 다음 주부터 이 집에 안 오셔도 돼요. 정순자의 손에서 차장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 컸어요. 뭐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이제 어머님이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위험하다니? 내가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거.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위해 특별한 곳을 준비했어요. 변호사님과 만나서 모든 법적 절차도 끝났고요. 정순자는 서류 봉투를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임장 동의서 입소, 신청서 같은 글자들이 어지럽게 보였어요. 법적 절차라니 너희들이 다 짜고 친 거구나. 날 버리려고. 정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서연이 정순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순자는 뿌리쳤습니다. 위험거, 날 유영원에 보내는 게 날 위험거라고. 어머님 그만 더 듣고 싶지 않아. 정순자가 소리쳤지만 서연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모실게요. 일주일 동안 마음이 준비를 하세요. 서연이 말을 마치고 일어서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기를 3번 결국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소녀 하은이가 들어왔어요. 대학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도 왔네. 하은이가 밝게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정순자를 꼭 안았어요. 하지만 정순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방 정리 도와드릴게요. 하은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물건들 제가 잘 보관할게요. 나중에 보고 싶으실 때 꺼내드릴게요. 너도 알고 있었구나. 정순자가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20살 소녀의 얼굴에서 거짓말하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좋은 곳이에요. 너도 가방을...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은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서연과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들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 회의 중이야. 서연이 말 잘 들어. 다음 달에 들어가서 설명할게. 아들 맞. 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호도 알고 있었구나. 모두가 날 속였어. 어머님, 속인 게 아니에요. 서연이 또 정순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순자는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다 필요 없어. 일주일 뒤에 테리로 오면 되잖아. 정순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현기증이 났지만
꼭 참았어요. 방으로 들어가며 뒤돌아봤습니다. 하은아, 너도 할머니가 지민의 할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하은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자는 믿지 않았어요. 방문을 꽝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흥을 깼어요. 50년을 살았던 이 집,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추억이 담긴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창밖을 보니 서영과 하은이가 아직 거실에 있는 것 같았어요. 둘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너무 충격받으신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이게 최선이야.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까? 하은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서연의 목소리에도 울먹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자는 그것조차 연기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이 되어서도 정순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녁 드세요. 문 앞에 놓고 갈게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순자는 일기장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오늘 연을 이가 나를 버리기로 결정했다. 일주일 뒤며 이 집을 떠난다. 진우도 하은이도 모두 알고 있었다. 나는 이제 정말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차라리 당신 곁으로 가는 게 나을까? 일기장이 눈물로 젖었습니다. 정순자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자에게는 생애의 가장 긴 일주일이었어요. 첫 제날 아침 정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구나. 서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필요 없어. 어머님 굶으시면 안 돼요. 내가 꿈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버릴 사람인데. 서연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어요. 정순자는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보니 서연이 만들어 놓은 죽이 있었어요. 한 숟가락 넘어가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정순자는 거실로 나왔어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가구들 하나하나가 모두 추억이었어요. 거실 장식장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기념일마다 모은 기념품들이 있었어요. 첫 결혼 기념일에 산 커피 잔 세트 10주년에 맞춘 부부 인형 25주년, 은은식 때 찍은 사진, 여보, 이것들도 다 두고 가야 하나 봐. 혼자 말이 텅 빈 집안에 올렸습니다. 셋째 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옆집 김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준자야 며칠째 안 보여서 왔어 어서 와요. 김할머니는 정순자보다 5살 많은 이웃이었어요. 20년째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준자야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김할머니가 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자야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정순자는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언니, 나 다음 주에 여기서 떠나요. 뭐라고? 어디로 가는데? 유양원의 김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양원 멀쩡한 사람이 왜 며느리가 끌어래요.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김할머니가 정순자를 꼭 안아줬어요. 아이고 순자야 힘들겠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넷째 날 정순자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 영수의 사진을 꺼냈어요. 액자 유리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요양원에 가요. 당신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더 그리웠어요. 시어머니가 물려준 롯브릇도 하나씩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신문지에 사면서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어머니, 이 그릇들도 이제 못 쓰게 되겠네요. 며느리한테 전해주지도 못하고 50년 된 된장록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께 배운 대로 담근 된장 매년 정성껏 담갔는데 이제는 그것도 끝이었어요. 오제날 서연이 또 왔습니다. 어머님, 간단한 것만 챙기세요. 그곳엔 다 있어요. 그곳엔 뭐가 다 있다는 거니? 내 추억도 있어. 내 남편도 있어. 서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됐어. 내 말대로 간단한 것만 챙길게. 서연이 나간 후 정순자는 창가에 섰습니다. 주차장에 서연의 차가 보였어요. 차 안에서 서연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입모양을 보니 뭔가 심각한 대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 통화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습니다. 울고 있는 걸까? 정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저것도 다 연기겠지. 여섯째 날 오전 정순자는 남편 영수의 사진을 들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시장에서 우연히 부딪혔잖아요. 사진과 대화를 나눴어요. 당신이 그때 했던 말 지겠나? 아가씨 다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에 내가 반했잖아.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혼자 유영원에 가야 해요.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오후가 되자 정순자는 부엌혔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서연이 좋아하는 소고기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장조림이나 만들어줄까? 시어머니께 배운 비법대로 장조림을 만들었습니다. 간장, 설탕, 마늘을 넣고 푹 끓였어요. 메추리 알도 넣었습니다. 맛을 보니 딱 좋았어요. 시어머니께 칭찬받았던 그 맛이었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 3시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정순자는 한숨도 못 잤어요. 일어나서 만들어둔 장조림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옆에 메모를 남겼어요. 서연아, 그동안 고마웠다. 내가 좋아하는 장조림이야. 맛있게 먹. 지어머니께 배운 비법 그대로 만들었어. 눈물이 메모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순자는 집안을 한 바퀴 돌았어요. 먼저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아, 50년 동안 고마웠어. 여기서 가족들 밥 해먹이며 행복했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아, 여기서 텔레비전도 보고 손님도 맞고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이 방에서 우리 참 행복했지. 진우 낳고 기뻐하던 것도 생각나고 마지막으로 현관에 섰습니다. 신발장을 열었어요. 남편 구두가 아직도 한 켤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버려야겠지. 하지만 참아 버릴 수 없었어요. 대신 깨끗이 닦아서 다시 넣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떠나는 날이 정순자는 작은 못다리 하나를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안에는 남편 사진, 속옷 몇 벌, 시어머니 노크를 타나, 그게 전부였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85년 인생이 이 작은 못다리 하나로 정리되다니. 이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혼잣말이 텅 빈 현관에 올렸습니다. 약속한 화요일 아침 7시 정순자는 잠을 한숨도 못 잔 채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날 심하죠. 내 마음 같구나. 정순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만든 장조림이 놓여 있었어요. 서연이 좋아하는 것이니 꼭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8시가 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랑 비었다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현관 앞에서 못다리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작은 못다리지만 무겁게 느껴졌어요.
85년 인생의 무게가 다 담긴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로비에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일은 아침에 어디 가세요? 멀리 좀 가려고요. 비도 오는데 조심히 다녀오세요. 경비 아저씨는 정순자의 못다리를 보며 고개를 겨우 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이사 가세요? 와 비슷한 거예요. 정순자는 애쓰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경비 아저씨와 20년을 알고 지냈는데 이제 못 보게 되는구나. 9시 전과 서연의 검은색 승용차가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빗속을 뚫고 천천히 들어왔어요. 서연이 우산을 들고 내렸습니다. 선명한 빨간색 재킷스 입고 있었어. 머리 위엔 금태 선글라스를 올려놓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려한 차림이었어요. 정순자는 의아했습니다. 유영원의 날 버리러 가면서 왜 이렇게 차려입었을까? 자신의 낡은 회색 카디건과 대비되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선글라스 아래로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래 정순자는 짧게 대답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서연이 우산을 씌워줬지만 빗방울이 얼굴에 튀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산 아래서 잠시 멈춰섰어요. 뒤를 돌아보니 50년 살았던 아파트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 작은 혼자 말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차에 올라타니 따뜻한 히터 바람이 나왔어요. 하지만 정순자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백미러로 정순자를 한번 봤어.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어요.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동네를 빠져나가는 동안 정순자는 창밖을 봤어요. 매일 산책하던 단지 내 공원, 하은이가 어릴 때 놀던 놀이터 남편 영수와 함께 운동하던 운동기구들 모든 것이 빗물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눈물 때문인지도 몰랐어요. 다시는 못 오겠지 작은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차가 큰 도로로 나왔어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래된 가요였어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대는 모르실 거야 얼마나 그리운지 남편과 함께 자주 듣던 노래였습니다. 정순자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노래를 들으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이 라디오를 껐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만 들렸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내비게이션을 슬쩍 봤어요. 시 목적지까지 아직 1시간이 남았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요? 곧 도착해요. 어머님 서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운전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백미러로 정순자를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30분 더 달렸어요. 비주기가 더 굵어졌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였어요. 서연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조준스럽게 운전했어요. 40분쯤 달렸을 때였습니다. 도로 옆에 큰 건물이 나타났어요. 실버케어 센터라는 간판이 비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순자의 심장이 콩 내려앉았어요. 너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구나. 저기가 내가 갈 곳이구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못다리를 꼭 쥐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차를 천천히 운전하며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실버케어 센터 입구에서 속도를 더 줄였어요. 저기가 서연이 말을 시작하다가 멈췄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 아니에요. 조금 더 가야 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백미러로 정순자를 또 확인했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어요.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10분쯤 더 갔을까요? 갑자기 낯익은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은행 나무들이 길 양 옆에 서 있었어요. 빗물에 젖은 노란 은행 잎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뭐, 여기는 정순자가 놀라서 앞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이곳은 50년 전 신혼 살림을 차렸던 동네였어요. 저 은행나무 아래서 남편 영수와 첫 키스를 했었죠. 저 모퉁이 가게에서 첫 장을 봤었고 저 병원에서 진호를 나왔었습니다. 왜 여기로 오는 건요? 서연이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운전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서요. 옛날 단골 슈퍼가 있던 자리, 지금은 편의점으로 바뀌었지만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저기서 영수랑 라면 사 먹었었는데 정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조금 더 가자. 작은 공원이 나타났어. 정순자와 영수가 자주 산책했던 곳이었습니다. 벤치는 새 것으로 바뀌었지만 큰 느치나무는 그대로였어요. 저 나무라서 영수가 청은했었어. 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 전 추억이 빗물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가림막에 곧 오픈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간판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어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정순자는 차에서 내리기가 두려웠어요. 여기가 어디네? 왜 이곳으로 데려온 거야? 어머님, 내리세요. 서연이 우산을 펴들고 정순자 쪽 문을 열었습니다. 빗방울이 차 안으로 튀어들어왔어요. 여기가 유양원이니 들어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서연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기대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정순자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렸어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정순자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빗속에 젖은 거리 50년 전, 이 골목을 남편 영수와 함께 걸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끝인가 봐. 빗속에서 혼자 말이 흩어졌습니다. 정순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자선을 한 공기가 정순자를 감쌌습니다. 현관은 일반 집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신발장이 있고 우산꽂이가 있고 작은 거울도 걸려 있었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야 하나? 정순자가 물었지만 서연은 대답 없이 실내화를 꺼내 놓았어요. 새 것이었습니다. 정순자의 밝히기에 딱 맞는 분홍색 실내화였어요. 모름, 여기서 새로운 생활을 하실 거예요. 서연의 말투가 모호였습니다. 새로운 생활이라니 요양원에서의 생활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가? 요양원이니 여기가 정순자가 다시 물었어요. 특별한 곳이에요. 어머님 께꼭 필요한 곳. 서연은 여전히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자는 불안감이 커졌어요.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가 나왔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정순자는 걸음을 멈췄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낯익은 얼굴들이었습니다. 50년 전 이 동네에 살던 이웃들이었어요. 이 사진들은 뭐니?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서연이 정순자의 발을 살짝 잡았습니다. 안으로 더 들어가자는 신호였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하은이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하은이가 밝게 웃으며 정순자를 안았어요. 학교는 안 갔나? 어머네. 평일 오전인데 왜 여기 있는 거지? 하은아, 너 학교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요. 하은이의 대답도 애매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할머니,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하은이가 정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지만 정순자는 더 불안해졌어요. 정순자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요양원치고는 너무 작았어요. 복도도 짧고
방도 몇 개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간판도 없었고 안내 데스크도 없었어요. 일반 요양원에서 볼 수 있는 휠체나 의료기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나 요양보호사의 모습도 없었어요. 여기가 정말 요양원이 맞니? 정순자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들어가 보세요. 서연이 정순자를 안쪽으로 이끌었어요. 정순자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소녀의 단호한 표정 때문이었어요. 복도 끝에 큰 문이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고풍스러운 문이었어요. 서연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어머님, 놀라지 마세요. 서연의 말에 정순자는 더욱 긴장했어요. 놀라지 말라니. 뭐가 있길래. 문이 열리는 순간 정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넓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천장이 높고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있었어요. 벽면 가득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정순자의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 결혼사진, 가족사진, 일상사진들이 시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하은이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한쪽 벽에는 선반이 있었어요. 그 위에 놓인 물건들을 보고 정순자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50년 전 사용하던 밥그룹, 영수와 처음 삼국그룹, 시어머니께 받은 노그룹들, 모두 정순자가 아끼던 물건들이었어요. 이것들을 어머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물건들이잖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순자는 천천히 선반으로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밥그룹을 만져봤습니다. 정말 자신의 것이 맞았어요. 50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그 글을 며칠 전에 사진 찍던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정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구석이는 낡은 밥상이 놓여 있었어요. 정순자와 영수가 신혼 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차 잔 세트가 올려져 있었어요. 첫 결혼 기념일에 산 것이었죠. 정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거지? 요양원이 이렇게 개인 물품을 전시한 이게 다문이 요양원이 이렇게 생겼어. 정순자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꽉 다무보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2층도 보셔야 해요. 서연이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나무 계단이었어요. 피가 꺼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계단을 올랐어요.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2층에 도착했을 때 정순자는 또 놀랐어요. 아늑한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고 작은 부엌도 있었어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네? 어머님이 지내실 곳이에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정순자는 창가로 다가갔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50년 전 살던 골목이 그대로 보였어요. 은행나무도 작은 공원도 심지어 구멍가게도 어떻게 이럴 수가. 정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리움인지 슬픔인지 혼란스러움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방도 있어요. 하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침실이었어요. 깨끗한 침대와 옷장 화장대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남편 영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정순자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이 아니구나. 그럼 여기는 대체 뭐니? 정순자가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때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틀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정순자는 그 발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 진우가 들어왔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라고 했는데 어머니 드디어 오셨네요. 진우가 정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순자는 아들을 보자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너도 알고 있었구나. 모두가 짜고 친 거야. 정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진우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오해해요. 날 속이고 여기들에 온 게 오해라고 정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얼굴도 보기 싫었어요. 모두가 자신을 속였다는 장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믿었던 가족들이 한 통속이 되어 자신을 버린 것 같았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정순자의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2층 거실에서 정순자는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 진우가 일어서면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의 새 보금자리예요. 새 보금자리. 정순자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다 짜고 날 여기 버리는구나. 정순자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엄마가 힘드니까 내가 짐이 되니까 정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우가 다시 다가오려 했지만 정순자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가까이 오지 마. 다 필요 없어서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고에 뭘 오해한다는 거니? 날 속여서 여기 데려온 건 사실이잖아. 정순자가 서연을 노려봤어요. 20년 동안 면을 이루지는 서연. 그토록 믿었는데 배신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저희가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이요? 정순자는 고개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살던 동네가 그대로 보였어요.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저 길에서 영수와 손잡고 걸었었죠. 저 공원에서 진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했었고, 저 가게에서 처음으로 기저귀를 샀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곳일까? 왜 옛 동네에 이런 곳을 만든 걸까? 여기가 대체 뭐하는 곳이니? 정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진우가 입을 열려다가 멈췄어요. 서연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 1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옹성거리는 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누가 온 건요? 정순자가 긴장했습니다. 혹시 요양원 직원들인가 자신을 데려가려고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계단이 피각거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 여러 명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순자야. 정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김옥순이었어요. 50년 전 옆집에 살던 이웃이었습니다. 곡순이, 순자야, 정말 50년 만이네. 옥순이가 정순자를 꼭 안았어요. 정순자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박정자, 이영희, 최순덕 모두 50년 전 이 동네에서 함께 살던 이웃들이었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정말 오랜만이야. 그때 그 시절이 그리더라. 이후들이 정순자를 둘러섰어요. 모두들 나이가 들었지만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정순자는 어리동절했어요. 너희들이 왜 여기에 우리도 초대받았어? 박정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초대. 정순자가 의아해했어요. 그때 이영희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여기서 내가 요리한다며. 뭐라고? 요리. 정순자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요리라니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모르는구나. 최순덕이 다른 사람들과 수근거렸어요. 모두들 뭔가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옥순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접힌 천이었습니다. 펼쳐보니 현수막이었어요.
순세 추억 부호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현수막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야? 아, 순자야, 내 식당 이름이잖아. 옥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내 식당. 정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식당이라니, 자신이 식당을 한다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표정이 있습니다. 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곧 아실 거예요. 정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요양원인 줄 알았는데, 식당이라니, 버려지는 줄 알았는데, 이후들이 찾아오고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일인지 1층에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음악 소리였습니다. 피아노 소리 같았어요. 적은 도문이. 정순자가 물었습니다. 축하 음악이에요. 하은이가 대답했어요. 축하. 정순자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축하한다는 걸까? 이웃들이 정순자를 에워싸매요. 모두들 행복한 표정이 있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내 요리 다시 먹을 수 있다니 꽃만 같아. 된장찌개 꼭 해줘야 해. 이웃들의 말에 정순자는 더욱 어리둥절했어요. 그때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말씀 들어도 될까요? 정순자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이의 얼굴에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 진우가 정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거머니의 새 보금자리예요. 새 보금자리라고. 정순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다짜고 날 여기 버리는구나. 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신감과 잘망이 뒤섞였습니다. 엄마가 힘드니까, 내가 짐이 되니까. 정순자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도 알아. 늙고 병든 노인은 짐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버리는 거지.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날 속여서 여기 데려온 거야? 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이웃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박정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오해하는 것 같은데? 오해, 뭘 오해한다는 거야? 정순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이영희가 나섰습니다. 순자야, 여기서 내가 요리한다며? 또 그 소리야. 무슨 요리? 정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꾸 요리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 내된 장찌개 먹으러 왔어. 최순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정순자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그때 옥순이가 현수막을 다시 펼쳤습니다. 순자의 추억 부엌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어요. 이게 내 식당 이름이야. 내 식당. 정순자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식당을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준비했어요. 어머님의 식당을요. 뭐라고? 정순자가 놀라서 서연을 바라봤어요. 어머님의 요리 솜씨가 너무 아까워서요. 그 손맛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식당을 만들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예통내예요. 정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식당이라니, 자신을 위한 식당이라니. 하지만 요양원이 아니에요, 어머니. 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공간이에요. 어머니가 행복하실 수 있는 거. 정순자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후들이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아직 모르는군. 박정자가 다른 사람들과 수근거렸습니다. 뭘 또 모른다는 거요? 정순자가 물었어요. 그때 하은이가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책이었어요. 왜? 표지에 할머니의 요리 비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 할머니, 레시피예요. 제가 정리했어요. 하은이가 책을 펼쳤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갈비찜, 장조림. 정순자가 만들던 모든 요리가 사진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걸 언제 1년 동안 준비했어요. 할머니 모르게요. 하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순자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물건들 사진 찍던 것, 하은이가 자신을 몰래 촬영하던 것, 모두 이것을 위해서였구나.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날 속인 거야? 왜 유영원 가는 것처럼 했어? 서연이 입을 열려다가 멈췄어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둘이 눈빛을 주고 받았어요. 말해도 될까요? 서연이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 가방을 만지자 꺼렸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려다가 망설였어요. 어머님, 먼저 들으셔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순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이후들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연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층에서 들리던 음악 소리도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가을 바람이 은행나무를 흔들고 있었어요. 노란 잎들이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2층으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누군가 오는 것 같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정순자 어르신.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정순자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누구세요? 저는 김 원장입니다. 6개월 전 어르신을 진단했던 의사입니다. 의사라는 말에 정순자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언제 이 사람을 만났단 말인가 서연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와야죠. 이런 중요한 날인데 의사가 정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이제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진실이라는 말에 정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대체 무슨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 모든 사람들이 정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후들, 가족들, 그리고 의사까지. 정순자는 의사와 서연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이 떨리면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게 뭐니? 정순자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서류 봉투였어요. 6개월 전 어머님 건강 검진 결과예요. 서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어요. 메뉴에 있는 건 진단서였습니다. 정순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적힌 글자들을 보고 정순자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중등도 우울증은 자해 위험 단계. 이게 무슨... 정순자가 진단서를 틀려다봤어요. 자신이 우울증이라니, 그것도 자해 위험이라니. 김 원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6개월 전 진단했던 의사입니다. 어르신은 절 기억 못하시겠지만요. 김 원장이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님이 우울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혼자 두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위험이 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어요. 충격요법이 필요합니다. 삶의 해지를 되찾게 할 극적인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편안한 일상으로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정순자는 진단서를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 아세요? 김 원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창밖을 보시고 식사도 거의 안 하시고 일기장에는 죽고 싶다는 말만 쓰시고 정순자는 놀랐어요. 자신의 일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서연이 울며 고백했습니다. 어머님이 중실 때 일기장을 봤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서연이 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매일 밤 어머님이 이제 살 이유가 없으라고 하시는 걸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진우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매일 울면서 전화했어. 어머니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은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점점 말라가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정순자는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이후들도 숙연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의 식당이에요. 순잔의 추억 부어 1년 동안 준비했어요. 서연이 일어서서 주위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예통내에 어머님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왜 유양원처럼 정순자가 물었어요. 김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조언했습니다. 일부러 요양원 가는 것처럼 행동하라고요. 정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요? 어머님이 살고 싶다고 느끼시길 바랐어요. 김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버려진다는 두려움이 오히려 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잔인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울먹었어요. 어머님을 속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일 밤 죄책감에 잠을 못 잤어요. 차 안에서 울던 게 정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을 속이는 게 너무 괴로워서 서연이 고백했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를 살려야 했어요. 정순자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자신의 사진들, 50년 전 추억의 물건들, 순잔의 추억 부엌이라는 현수, 모든 게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구나. 1년 동안이나 정순자가 말했어요. 1년 동안 이 모든 걸 준비했다고 하은이가 고개를 끄겠습니다. 할머니 모르게 레시피도 정리하고 사진도 보고 이웃분들도 찾아다녔어요. 옥순이가 나섰어요. 서연이가 우리를 한 명씩 찾아왔어. 존재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박정자도 말했습니다. 우리도 기꺼이 참여했지. 순자야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 모든 게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니. 나 같은 늙은이를 위해. 어머니는 늙은이가 아니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중심이에요. 어머니는 없으면 우리도 없어요. 진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세요? 이 핑계로 어머니를 혼자 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하은이도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외로우지 않으실 거예요.